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간밤에 미국 주식이 좀 오르길래 우리 장도 오늘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조금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재도약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섹터 위주로, 종목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주마 함께 달려줄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죠. 수요일에 만나는 바로 이 남자, 매크로 이슈는 물론이고 섹터 또 개별 이슈들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정광우 경제 크리에이터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위아래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지리멸렬한 그런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별 이슈에 좀 더 저희가 포커싱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깊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뚝심 있는 분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분입니다. 시장에서 항상 진심으로 임하는 바로 그 남자,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쉽지 않은 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변동 속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증권계에서 대치동 1타 강사, 알파고가 아니고 최파고라는 별명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최홍석 미래에셋 선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파고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최홍석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또 우크라이나 전쟁, 심지어 중국의 봉쇄령까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아진 시기입니다. 그 고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파고입니다. 컴퓨터 같은 분석으로 유명하신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죠. 독서량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일단 사실 투자자로서 읽을 만한 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구루라고 불릴 만한 투자자들, 네.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인물들의 책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정보보다는 지식을 조금 쌓을 수 있는 책을 고른다면 아마 투자자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이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이슈부터 살펴보죠.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우리 증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은 도시 봉쇄령 내려주고 이랬는데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중국 다음이에요. 위에서 다음이 아니고 밑에서 다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너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사실 중국은 홍콩이나 이런 시장이 한번 크게 하락했던 거를 포함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 없이 계속해가지고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저점 대비해가지고서 우리가 좀 다른 시장 비해서 많이 올랐었으니까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뭐 아쉬움이 남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뭐 매크로나 이런 이슈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수급적인 요인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뭐 대형 IPO들 올해 있었던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요. 한국 증시가 1월 말 대비해 가지고서는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빠진 게 다 1월에 빠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요인이 무엇이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증시는 오히려 그때 비해서 조금 빠진 증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하여튼 독특한 면이 있고 좀 수급이 일단 개선이 조금은 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대만 주식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보다 나아요. 대만 쪽은 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라고 그러면 대만은 또 TSMC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 섹터가 좀 다릅니다. 그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쇼티지가 나가지고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수요가 급격히 몰리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우리는 이제 그 메모리 쪽 이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 변수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뭐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 메모리 부분이 좀 이제 약화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수요적인 측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좀 일으켰던 문제들 같은 것들까지 작용을 해가지고 이 삼성이 지금 그 도전과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실망감들까지 작용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대만의 TSMC가 대만 주식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삼성전자도 한 2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비중이 어떻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의 경우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수출 규모 면에서나 영업이익 규모 면에서나 시장 전체의 볼륨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국내 질서의 반도체 업황 영향력은 지금 현재 절대적인 상황인데 상황은 시간은 걸리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삼성전자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괜찮아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네, 사실 그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삼성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그 한국의 현실에서 삼성전자가 뚜렷한 앞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의 매력 자체가 대단히 내려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에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산적한 문제들을 뭐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해결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좀 증시에서의 낙관론을 긍정론을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이거는 조금씩 해가지고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만의 TSMC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TSMC하고 삼성전자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역시 반도체 자체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TSMC 같은 경우는 앞서가고 있는 게 초정밀 공정이라고 해서 7나노 미만의 공정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게 비메모리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봐야 되는 게 TSMC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업황에 따라 수익이 그러면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산업의 수요를 봤을 때 과거에는 PC가 메인 수요였고 그다음이 모바일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장 좋았던 2017년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라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캐펙스 투자가 도래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와 내년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삼성전자도 한번 일어설 기회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TSMC, 삼성전자, 뭐 반도체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텔이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 인텔 변수는 없습니까? 지금 인텔의 참여 여부를 놓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기는 한데 지금 실제 미국이 그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는 인텔의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참여하는 부분은 진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삼성이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수율 개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첨단 공정에서의 어떤 좀 TSM사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시성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사실 그 내에서도 삼성의 입지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되게 위기일 수 있고요.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 나름의 어떤 노력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먼저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SK 하이닉스에서도 그 미국의 인텔의 한 부분을 인수해서 그걸로 뭔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스닥에 직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렸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분야에서 인텔의 현재 비즈니스는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역을 약간 더 강화하겠다는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현재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볼 때 중요한 건 미국의 현재 기조 자체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겠다는 스킴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역 쪽은 사실 인텔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양보하더라도 국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하이닉스 전략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위기를 제대로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삼성이 워낙에나 지금 거대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군데에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미래라고 해가지고서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밀었었던 분야에서는 지금 사실 경쟁사에게 조금 밀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당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로 지금 됩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보유를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증권가에서는 꾸준히 지난주부터 저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세 분께 공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저점론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이 저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조금 그래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심스럽다. 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직까지 그 문제가 뭐 아주 나빠지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직은 없다 보니까 뭐 조금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켜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5월, 6월로 가면서 네.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좀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멀지는 않고 대신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장이 돌아설 것 같지는 않고 약간 그런 스탠스입니다. 네. 종목장에서 5, 6월이 되면 이제 그 대형주 장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밀릴수록 거죠? 대형주 쪽으로 편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게 가야 된다. 좀 네.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시기이다. 네,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현재의 지수가 저점에 와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의 악재가 시장을 내리누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재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국의 봉쇄령인데 일단 두 번째 이슈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슈는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우려될 만한 부분이 결국 미국의 CPI가 안정되는가를 우리가 지표로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점검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인데 현재 시장의 예상으로 5월 중순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윤곽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계속 발발하고 있고 지역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중국의 봉쇄 그리고 CPI가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빠르게 진정되는지가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는 바닥권에 멀진 않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많이 남아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국내외 악재들을 헤쳐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관찰을 해가면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맞습니다. 악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 악재가 해소됐을 때 언제든 시장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볼 필요는 있지만 가격 자체 많이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뭐 그야말로 섹터 위주로 종목이 돌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오르는 걸 더 위로 가서 급등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특히 곡물 사료. 이게 뭐 어떤 종목은 무시무시하게 오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많이 오르는 종목의 경우에는 뭐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얼마나 이익이 그만큼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다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론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곡물이나 사료 이쪽으로 봐서는 이 시기가 조금 더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과거에 큰 사이클을 봤었을 때 곡물이라는 특성상 다른 원자재하고는 조금 다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소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었습니다. 이게 파종을 해야 되고 시기가 어쩔 수 없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몇 달짜리의 이슈는 아닐 거고 1, 2년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힌트를 빠르게 찾으시려면 과거 이런 사이클이 2010년, 11년도가 비슷했었습니다. 곡물 가격이요. 그때 당시에 재무제표를 관련 기업들을 보시고 그때 이익이 잘 나왔던 기업들이라면 이번에도 잘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 종목이 나왔습니다만 현대사료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올라요? 보통 이렇게 이제 이슈를 가지고 주식을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주도주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주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가격까지 굉장히 네. 많이 오르게 되고 그 이제 후유증은 또 나중에 가가지고 정리가 되면 또 심하게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곡물가 급등, 파종의 문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켜는 보시되 가급적이면은 그 큰 수익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네.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향후에 오를 여지가 있는 업종들 그런 쪽을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런 걸 보면요. 아니 왜 나는 저런 거 못 들어가고 엉뚱한 거 들어가서 이 생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거 어떻게 발견해요? 일단 지수 상단이 제한된 상태에서 시장의 수익률을 쫓아가다 보니까 최근에 테마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각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미리 예견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테마가 준 임팩트를 고려해서 종목을 고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멘털 대비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결론적으로 현재 레벨에서 사실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현재의 시점에서 테마를 따라가기 좀 부담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료 지금 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료 관련해서 어떤 건 저렇게 막 뭐 한 거의 900% 이렇게 올랐는 반면에 또 어떤 건 또 안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잘못 선택을 하면 아주 애먹고 이래서 주식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다음 거 가야죠. 사료가 이렇게 갔으면 그 다음에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현대 사료 같은 거 찾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튈까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이제 보기에 저평가 종목을 골라놓고 네. 전 늘 그렇더라고요. 과거 사례 보면은 그 제가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아주 운 좋게도 제 종목에 그런 기회가 오면은 야 이거 진짜 땡 잡았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사실 올라가는 게 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퀄리티가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게 보통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 중에서 대형주이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네.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잘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철강주 이야기가 나오긴 네, 하지만 중소형주 위주로의 상승이지 대형주들이 이게 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증시가 조금 힘이 조금 부족하고 좀 테마성으로 좀 이렇게 메뚜기 뛰듯이 가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좀 쫓아가시거나 하는 것이 네. 상당히 이건 난이도가 높은 일이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료주가 이렇게 막 뛰었으니까 사료주는 일단 안 되겠다 이러고 철강이 들썩거린다니까 나 이제 철강으로 가볼까?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철강은 아직 완전히 간 상태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철강이 된다 그러면 철강이 지금 되는 이유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네. 그다음 제품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전방 산업들이 다 철강을 안 쓸 수 없는 쪽이니까 네. 이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대감이 큰 건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진짜 된다 그러면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 주식은 전혀 안 움직이고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보기에도 일단 인플레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실적 네. 좋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수급,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으로 네.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수급이 좀 붙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뭘 쫓느냐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쫓아가려고 하시지 말고 네. 시장에서 내 중심을 지켜가면서 그 진짜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네.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지금은 수익도 중요한데 거꾸로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깨졌을 경우에 네. 그게 감당이 가능하지 못할 정도까지 과거에 남북경협주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만 보시지 말고 그 반대급부도 보시고 좀 자기 위치를 좀 제자리를 좀 찾으셔가지고 종목을 오히려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쪽보다는 앞으로 뭐가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네. 좀 저점에 사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한 심정은 철강에도 현대 사료 철강 없습니까? 이런 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회를 발견하면 좋은데 굉장히 그걸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걸 미리 예측한다는 게 늘 어렵다고 느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인물들이 그런 버블의 투자의 가장 달인이었는데 이제 조지 소로스 표현은 보통 시장의 거대한 착각과 하나의 추세가 결합됐을 때 그런 버블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가 과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형태의 버블은 나올 수 있을 건데
종목까지 다 맞춰내기는 정말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강이 계속 가려면 중국발 호재가 좀 있어줘야 된다 이러던데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봉쇄령으로 인해 가지고서 급격하게 경기가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쓸 수 있는 게 통화랑 재정 정책이라면, 근데 지금 보니 통화 정책은 그렇게 강한 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국 경제에서 건설이나 이런 쪽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철강 쪽 쓰임도 늘어나는 그런 쪽에 재정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중국이 보시면은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작년에 헝다가 터졌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좀 소프트 랜딩을 원하는 것이지 다시 부양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금리를 올려나가는 빠르게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무언가가 좀 강하게 나오는 거는 중국 쪽은 조금은 그 기대를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한번 가볼까요? 미국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발 이슈가 피크아웃을 지났다는 시장 해석이 나오고 유가가 안정되면서 다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스텝에 관해서도 현재 연준들의 반응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표현하고 있고 미국을 대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그 상업은행들도 사실 2022년 적어도 올해의 경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성장에 대한 기대를 좀 회복하고 자신감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좀 불안불안했던 것 같은데 그 간밤 장만 보면 미국이 이제 괜찮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결국 CPI, 인플레이 강도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결국 그 인플레이 강도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인플레이를 중요하는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 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봉쇄 해제인데 일단 유가 측면에선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이 조금은 안정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반면에 중국의 봉쇄 문제가 여전히 공급망 교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마저 해소된다고 하면 미국 시장 역시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 주식이 그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우리 장도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팡질팡하다가 살짝 떨어지면서 끝났어요. 우리 장은 왜 이래요? 일단 어저께 우리 장은 또 거꾸로 먼저 올랐었던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장이 근본적으로 오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달러 강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240원대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서려면은 일단 원화가 지금보다는 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은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5월, 6월 가면서부터 연준의 행보라든지 방금 뭐 말씀하셨던 CPI 지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빅스텝을 5, 6월 달 두 달은 확실히 하는 걸로 지금 정해진 것 같고 QT도 시작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그 피크 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얼추 보면 7, 8월 정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빅스텝 이후에는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월, 6월 달 가면서 좀 지수가 하단으로 밀릴 때 대형주 위주로 좀 편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환율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장에서 또 환율의 비중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달러 환율도 그렇지만 엔화가 지금 아까 보니까 96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장에 어떻게 반영하겠습니까? 현재 뭐 일종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 금융시장에서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엔화의 지나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과거에 그 아베노믹스를 했을 때보다도 더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영향을 주는 경로는 첫 번째로는 엔화가 약해지는 그 자체가 달러 강세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환율이 좀 비우호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수출 기업하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또 좀 좋지 않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이 언제쯤이면 좀 되돌려질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베노믹스가 그때 당시에 내세웠었던 그 로직을 저희가 보면 될 텐데
당시에 엔화를 당연히 약세로 해버리게 되면 일본 내에선 수입 물가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적자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 관련해 가지고서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당시에 해결했던 거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도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이쪽 관련해 가지고서 완전히 좀 해제를 하게 되는 경우 네. 그때 정도부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강력하게 방향을 아예 틀어 바꾼다. 그게 나오는 거는 일본도 우리처럼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네. 지금 일본도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안정화가 돼버리면 그때 가서가 엔화가 좀 안정을 되찾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 1236원, 개인들이 덤비기에는 조금 너무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근데 엔화가 대신에 1,000원 밑으로 960원까지 갔다면 개인 투자자로 봤을 때 조금 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환율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의 체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긴 기간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엔화 자체를 워낙 공격적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약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 컨셉보다는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는 건 검토해 볼 만할 것 같고 네. 환율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기축통화인 달러 투자를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만약 일본의 매력적인 자산을 사기 위한 목적이라면 현재 환도 매력적이고 자산 가격도 매력적인 걸 취득하기 위한 목적의 투자라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부장님 계속 그 개별 장세 속에서 이제 5, 6월이 되면 이제 대형주로 좀 갈아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런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증시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들이 어쨌든 크게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BR 지수를 많이 보는데 21년 PBR이 2,500선이었었고 22년 예상 PBR이 아마 2,660, 7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직전 저점이 2,600이었었고요. 그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피보나치 수열로 코로나 직전 지수대에서 우리 이번에 최고점 찍었을 때까지 그거를 갖다가 61.8% 조정폭을 나누면 2,560선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하단이 상당히 단단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지금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빠르면 7, 8월 전에부터는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도 운신하는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다. 그 빅스텝 두 부분의 QT를 같이 하고 난 뒤에 조금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다시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좀 전환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보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트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5월, 6월 중에는 좀 이제 저점이 좀 확인된 대형 우량주 쪽은 좀 편입을 좀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야 외국인이 우리 장에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이 우리 장에 들어오는 것은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니까 그때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러면 그걸 포인트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대형주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지금 이렇게 낮을 때 좀 물을 좀 타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물을 탄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지금 네. 이미 손실이나 있으신 상황인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증시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보수적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거를 손실이 좀 난 부분을 팔아야 되느냐면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퀄리티가 있는 특히 저는 이제 산업 내에서 그래도 1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좀 위기 이후에 그 다음에 좀 상황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인플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환경인데 그때 1위 기업들이 그래도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대형주들을 말씀해주신 대로 서서히 이렇게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서 점점 더 해 나가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닝 시즌에 맞춰서 대형주들 실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적이 확인이 됐으면 실적이 괜찮다면 지금 누가 봐도 저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형주들의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가격 매력은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최근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뭐 6배, 7배 정도 수익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가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미래의 성장의 기대감을 만들 만한 전기차 같은 산업들은 준비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외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전히 업황 회복에 대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가격적 매력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고 가격에 많이 빠져 있는 대형주라고 하면 무난히 나눠서 사기엔 나쁘지 않은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에서 이런 건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대형주 쪽에서 지금 현재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이 현대차, 기아, 아예 종목을 말씀드리죠. 뭐 글로비스, 현대기아는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로비스, 글로비스. 그 다음에 이제 SK, 어.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그룹 자체가 변화를 지금 되게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주가 흐름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좀 바텀에서 좀 올라오는 그림이고 수급도 좀 이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딜레마는 네.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PER이 다 낮습니다. 지금. 네. 한 5배에서 7배 내 이제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다시 매출이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면은 자동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K를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SK 같은 경우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은 지난 한 5년을 돌이켜 보면은 가장 많이 사업적인 어떤 변화를 네. 시도했던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야 되는 뭐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뭐 바이오 뭐 이런 섹터들을 지금 골고루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실제로 그 회사들이 또 업종 내에서 상위권에 포지셔닝이 돼 있거든요. 네. 뭐 단적으로 하이닉스가 아까 그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한 것도 네. 그 전략적인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그 그룹 전체의 어떤 위상을 키우고 그다음에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SK 주식회사 SK를 말씀드렸는데 SK 자체가 이제 수익도 좋아지고 있지만은 이게 사업형 지주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업 쪽에서도 본업 쪽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 기업들에 투자를 했던 것들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아마 SK 쪽에서도 바이오 섹터에 있는 SK 바이오 팜테크든가요? 네. 그 회사도 아마 이제 조만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또 수학의 어떤 시점도 좀 임박한 것들도 있고 해서 그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로서의 매력이 있다. 저는 그 주식을 제 고객님들 사드리는 분들한테는 네. 팔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K는 팔지 마라. 네. LG전자 한번 가볼까요? 어떻습니까? LG전자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특히나 가전사업부나 다양한 사업부에서 R&D를 통해서 그 경쟁률 자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 대비 매력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국내 대형주 검토한 분들께는 꼭 검토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데일리 이슈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반도체 업황이 점차 좋아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소부장 쪽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부품 쪽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좋아진다고 업황이 전반적으로 네. 여겨지게 되면은 소부장들이 훨씬 더 탄력 있게 주가로서는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옥석을 잘 가려내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일단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고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좀 더 증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서의 주식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모이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 업체들 지금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장님? 일단 원래 저기 P3 그러니까 평택 그 3공장 쪽에 장비 입고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는 좀 늦어져 가지고 1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기사 나온 걸 보면은 5월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입고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제 그 먼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골라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회사가 있긴 하지만은 뭐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좀 드리면 PSK라든지 또는 그 유진테크라든지 네.
그리고 또 삼성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원익 IPS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쫓아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밀릴 때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어저께 기사에 보면은 이제 그 예정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네. 증권사 리포트에도 나왔지만은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쫓아 사셨다가는 또 단기 고점에 물리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부장주들은 지금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 최근 가장 중요했던 뉴스가 삼성전자의 캐펙 숫자가 기존 시장에서는 30조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35조로 상향했거든요. 결국 자본 투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전공정 기업들 입장에는 장비 납품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순서로 봤을 땐 전공정 기업에 대한 기대가 먼저 형성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마도 소재 부품주들까지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해서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리오프닝 주식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 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극단적으로 눌렸던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극단적으로 눌렸던 주식들이 지금 기지개를 확 켜고 있습니까?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사실 가격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리오프닝 중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다. 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제 그런 기준을 한번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리오픈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누군가는 증자도 했을 것이고 자본 조달했을 건데 그런 기업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시는 것이 혹은 이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단순히 차트만 보실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을 보시고서 좀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왔구나 네. 그걸 좀 판단해 보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섹터 종목 위주로 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했으니까 리오프닝 주도 이렇게 전체 맥락보다도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항공주 한번 볼까요? 항공주가 지금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은데 계속 갈까요? 어떨까요? 항공주 쪽에서는 일단 LCC 쪽은 저가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본 이석이 일단 많이 됐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 LCC 쪽이 뻗어나갈 수 있는 영역은 좀 제한돼 있어요. 동남아라든지 괌 정도까지 이제 영역이 섹터가 돼 있는 반면에 이제 자본 잠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증자를 해서 이게 이제 그 시가총액은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투자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은 좀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한항공이 작년에 1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고요. 올해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와서 이제 2조 원을 넘는 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1분기 영업이익을 7천억대로 지금 제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대한항공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287%입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역대급으로 200%대 그 부채 비율을 유지했었던 게 한 번인가 있어요. 그때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의 2배수 정도가 나왔어요. 2배수? 영업이익의 10배수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올 연말 기준으로 한 235%, 2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한 2조 정도 본다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하면 시가총액 20조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 10조, 12조 정도 그 내외에서 11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건 업사이드가 좀 있다. 그리고 결국은 아시아나까지 인수를 하니까 그럼 궁극적으로는 합병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적기로서는 유일한 이제 항공사로 자리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프리미엄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항공은 한번 살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항공보다는 그 대한항공 같이 큰 대형 항공사에 주목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저 호텔 한번 가볼게요.
그 호텔 쪽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최 매니저님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리오프닝 컨셉을 조금 미리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사실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데 최근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호텔 관련주들 보면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조금 식어 있는 쪽이 카지노를 포함한 호텔주들은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데 그 갭을 만든 주요인은 중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보더라도 국내 호텔 업종 같은 경우에 메인 고객처가 중국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호텔 신라나 뭐 카지노를 포함한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중국 봉쇄가 풀리고 중국 리오프닝이 시작된다고 하면 약간은 탄력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호텔에 대한 수요란 것, 여행에 대한 수요란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연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수요가 회복됐을 때는 우리의 예상보다 주가는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 얘기한 김에 카지노 관련주는 어떨 것 같아요? 카지노 관련주 역시도 국내 기존의 VIP 고객들이 다 중국 고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중국 고객들에 대한 VIP 영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카지노주는 여전히 좀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고 국내로 중국 관광이 다시 유입됐을 때는 카지노주 역시도 리오프닝 컨셉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좀 올라서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중국 시장을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중국이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한다 하면 이건 나를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현재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자체는 이 특히 호텔 업종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는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풀렸을 때 아마 시장은 좀 가파르게 회복하면서 특히나 리오프닝주, 중국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좀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주는 어떻습니까? 여행 관광주 말이죠. 누가 좀 예. 그 여행주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뭐 PCR이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서 완화가 나온 것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제재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빨라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좀 너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일단 보실 때 현재를 보시기보다는 좀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 보셔야 되고 그 사이에 이게 여행주 중에서 몇몇 기업은 뭐 주인이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형태 자체를 아예 좀 체질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모두 하나의 여행주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중에서 조금 이 옥석을 가려 가지고서 좀 분별해 가지고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대장주 보면 되는 겁니까? 여행주, 아무래도 관광주의 대장주? 예, 안 좋은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력을 보일 수 있는 건 기초 체력이 가장 튼튼한 이제 업계 상위 종목,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화장품 쪽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LG 생활건강인가 제법 오르는 것 같던데.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수혜를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색조 화장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 있는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기타 그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가 발발해가지고 한참 유행할 때도 기초 화장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 쪽으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제 판매를 하면서 성장을 했었는데 중국 쪽 현지 업체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제품이 예전처럼 그렇게 또 핫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장품 쪽보다는 오히려 좀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피부 미용 관련해 가지고 헬스케어 뭐 이런 헬스케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필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리프팅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쪽 관련된 회사들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은 과거에는 주로 여성분들이 이제 그 필러도 맞고 얼굴 보정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 타겟이 변했습니다. 여성들도 중요하지만 50대, 60대 남성분들. 아, 그래요? 주름 제거하고. 네네. 그래서 시장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이 기술력을 좀 갖추다 보니까 해외로도 제품을 내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도 주름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이 과학의 힘을 좀 빌리신. 그렇진 않고요. 메이크업의 힘을 조금 빌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세요. 화장품은 역시 중국끼리 좀 열려야 되는데 중국끼리 열려도 중국 자체에서 지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기대 요인과 우려 요인이 양쪽 다 상존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기존의 우려가 많이 반영됐던 부분은 결국은 기존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뚜렷했는데 최근 조금 무섭게도 중국 내에서 그 화장품 산업단지 같은 정책적으로 화장품 산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국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수요나 퀄리티가 중국보다 약간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 그런 우려 요인들은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현재 정도의 가격이라면 코로나 봉쇄가 풀렸을 때 중국에서 나오게 될 단기적으로 회복될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엔터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터가 한번 확 뜨는 것 같더니 요즘에 다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거든요.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최근에 그 사실 리오프닝이라고 하게 되면 공연 관련이 네. 돼 있으니까 엔터주도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또 우려가 최근에는 좀 생겨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앨범 판매가 그동안에 굉장히 잘 되었단 말이죠. 네. 그게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공연이나 이런 데 가지 못하니까 팬들이 대체 수요로서 다른 소위 말해 덕질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소비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공연이 재개되니 그런 수요는 조금 더 감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사실은 확인이 돼 봐야 됩니다. 과연 그 전에 냈던 앨범 대비 코로나 봉쇄가 다 뭐 리오프닝이 완전히 재개된 이후에 과연 새로운 앨범을 냈을 때 그때에도 앨범 판매가 성장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 지난 2년 사이에 대단히 K-팝에 대해 가지고서 저변이 넓어져서 성장이 일어난 것이지 대체 수요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은 이거를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차 이제 5월, 6월이 되면은 대여급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이어집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조금 센티먼트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엔터주가 이 붐으로 막 뜨거웠던 때는 오징어 게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 이후로 무슨 드라마가 제작이 되면 야, 이 제작사 어디야? 어디 엔터야?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향이 크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드라마 제작사들이 갑자기 글로벌 메이커가 돼버린 이제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뭐 어저께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 주가 뭐 급락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노이즈도 생기기 시작하고 오프닝이 네.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좀 오프닝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네, 네.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이 금방 사그러들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터와 관련해서는 뭐 NFT도 개입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업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게 넷플릭스의 순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컨텐츠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가 보통 OTT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대표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가격이 20% 넘게 밀렸다는 건 아마 섹터 전체에 두시면 좀 위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국내에서도 컨텐츠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은 당분간은 주가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엔터 사업을 포함한 컨텐츠 비즈니스들이 최근에 가장 좀 주목했던 게 NFT나 아니면 메타버스 같은 어떤 가상화폐 테마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메타버스 테마 역시도 과거보다는 투심이 약간은 식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프리미엄을 줄어들게 만드는 가격적으로 약간 위축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파친코라고 파친코인가요? 지금 뭐 애플 TV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친코 치면 연관 검색어가 어디서 보나요예요. 이게 아직 활성화가 된 건 아닌가 봐요. 네, 아무래도 애플 쪽이 네. OTT 쪽에서는 후발주자이다 보니까는 과연 어디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말씀해주신 부분도 OTT 쪽 연관들이 다 됩니다. 이게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를 좀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그 간단하게 요 섹터 눈여겨보세요. 요 섹터 눈여겨보세요. 하고 하나씩만 꼽아주신다. 사실 앞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 좀
다른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리츠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부동산 말씀하시는 예, 예. 부동산 리츠 쪽에서 특히 이제 오피스 관련된 국내보다는 좀 해외 쪽인데요. 이제 최근에 금리가 급상승을 하면서 리츠들의 주요 비용 중에 하나가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실은 고정으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그거를 고정해 둔 것들이 많습니다. 리츠에 주목하라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부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섹터,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류 쪽, 피부 미용, 의료 이쪽이다. 의류. 예. 옷. 예, 알겠습니다. 또. 네, 저는 리오프닝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이 중국의 수요가 회복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역시나 카지노 관련주들이 중국 관광객이 유입됐을 때는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지노 관련. 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 섹터에 눈여겨주시고요. 오늘은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섹터까지 한번 종목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